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대해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일 표현주의 영화 하면은 부제로 보면은 회화적 요소와 영상 언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회화적 요소, 즉 회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표현주의가 처음 유럽에 퍼질 때 표현주의 회화, 미술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 문학이라든지 건축 양식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이제 파급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주의가 독일에서 가장 유행했고 영향을 많이 끼쳤고, 또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이제 영화가 무성영화 시대입니다. 영화가 최초로 나오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 시기에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대해서 할 건데, 우선 표현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기계 발명, 즉 카메라 발명이고요. 두 번째가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발명이 아무래도 잠깐만요. 이게 그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카메라 안녕하세요. 발명이 고품격 허세 방송 편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자, 이게 전형적인 호퍼 일은 일요일 아침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호퍼 특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발명이 이제 카메라는 이제 순간을 포착해서 정지되는 화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화면으로 이제 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영화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카메라 발명하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예술가들이 중립국가 스위스 취리히에 모여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다다이즘 선언을 합니다. 이전에 모든 전통 체계의 예술 포함한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전통을 깨부시고 이전의 예술 체계를 다 거부하는 굉장히 반항적인 집단이었죠. 이런 사상이 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줬죠. 그 대표적인 다다이스트면서 다다이즘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듀상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공산품 수면기에다가 리차드 무투라는 사인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예술이 되게 만들어준 전쟁의 충격이 어땠는지는 이런 작품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이런 작품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긴 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표현주의가 바로 표현주의인데요. 시기를 따지면 연도를 솔직히 구별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주로 독일에서 유행했던 사조라고 볼 수가 있죠. 표현주의의 범위를 따지면 고전 시대에는 엘 그레코 같은 객관화된 이성적으로 그리는 화가가 아닌 감성이 드러나는, 화가의 주관이 드러나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뭉크의 절규, 표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행화 중에 하나죠. 뭉크의 절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런 작가들까지 포함해요. 어떻게 보면 표현주의의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는 뭉크의 작품이죠. 대다수의 미술 애호가들이 잘 아는 이 절규란 작품 보면 표현주의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 노을질 무렵이면요, 보통은 아름답다, 너무 자연은 아름다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뭉크의 입장에서 노을질 때의 그 풍경은 공포였어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영향이 사실은 컸습니다. 우리 전후에 피폐해진 국토가 황폐화되고 굶주리고 그런 어떤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이해가 되겠죠. 화가의 주관이 우선인 것이 표현주의죠. 이 표현주의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인상주의거든요. 사실주의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객관화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상주의라면, 그렇다면 인상주의는 어떤 그 순간을,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그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상주의와 조금 대비되는 이제 그 사조 중에 하나가 표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개인적인 감성,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게 바로 표현주의입니다. 내면의 어떤 절규라든지, 이제 전후에 억눌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라든지, 억압된 심리, 이런 거를 내면에 억압된 이런 어떤 마음을 이제 밖으로 분출하는 거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그 감정, 이것을 화가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인 거죠. 근데 표현주의를 정확하게 지역적으로 한정한다면 독일에서 주로 유행했던 사조고요. 대표적인 화파가 다리파, 청기사파가 있는데, 이전에 뭐 분리파, 클림트, 뭐 에곤 실레까지도 포함하기도 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화파를 두 가지 뽑는다면 다리파와 청기사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은 후기 인상주의, 특히 고우, 고갱, 뭐 세잔 같은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파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다리파, 청기사파. 자, 이 청기사파는 이제 나중에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지만, 이제 기사 독일어 라이트입니다. 청 하면 이제 파란색 독일어 블라우 할 때, 그죠? 블라우의 라이트. 이게 이제 청기사파입니다. 그래서 이 청기사파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아우구스트 마케, 뭐 그림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피카소 그림처럼 좀 그런 느낌 들죠. 자,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화랑에 갔다 생각하시고 자, 이런 이제 표현주의의 어떤 그 화풍, 그림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표현주의에 대한 내용, 우리가 또 텍스트를 보겠지만, 이게 이제 전기사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파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미리 찾아놨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자, 다리파 또 나중에 나오면 독일어로 이제 디브리크 할 때 그 다리파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 조금 더 봅시다. 표현주의를 그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서 이게 뭔지를 이해하시려면, 문자로 이해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화가도 너무 많고 정말 헷갈리거든요. 제가 미술사 공부했을 때 제일 복잡하고 난해했던 사조가 아마도 표현주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본인이죠? 말이 너무 어렵고 철학적인데, 전후에 저는 이렇게 트라우마, 표현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내면의 어떤 그런 어떤 감정, 억눌린 감정, 불안한 심리, 이런 걸 이제 강렬한 외침으로 표현하는.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 주변의 이웃, 친구,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 혹은 전쟁 때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자신의 전우가 죽어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 제 정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사실은 최초의 이제 현대식 재래 무기를 이용한 전쟁입니다. 비행기 폭격이 있고 이런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전투는 뭐 총칼로 저 뭐 창이나 방패, 뭐 도끼 뭐 이런 걸로 전쟁했었죠. 실제 이런 현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최초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인데 이 전쟁부터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사상되고 옆에서 전쟁하면서 막 폭탄이 터지고 이제 내장이 막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뭐 목이 잘려서 죽고 뭐 이런 거를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자기가 죽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는 살았지만 이 살아도 전후에 살은 게 산 게 아닌 것처럼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고뇌가 담겨 있는 작품들이 많다 이 말이죠.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이런 질환을 앓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요.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광기에 의해 벌어지는 거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세상에 미쳤는데 그림에 당연 영향을 주겠죠. 그 미친 세상, 그림도 당연히 미친 세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마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느껴지는,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미친 그림을 이때부터 그렸다고 봐요. 이전에 최소한 그림이 그래도 좀 이상해지긴 했으나 뭉크의 절규 그림 이런 그림을 봐도 질환의 우리가 알 수 그런 있죠. 증상이거든요. 이거를 시간 되면 좀 읽어보시고 표현주의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와닿을 정도로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림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보여요. 그런 질환을 앓은 사람이 마치 그린 듯한 이런 느낌이 납니다. 특히 다리파라는 대표적인 표현주의 브리퀴죠. 화파의 화가들 작품에는 이런 게 더욱 여기서 이제 다리는 뭘 연결한다, 잇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다리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 다리파는 그 브릿지, 그러니까 건너는 다리를 의미하는데 과거에서 미래를 가는 다리, 과정을 뜻합니다. 근데 이 다리파라는 말을 지었던 계기는 니체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과정에서 자아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가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거에서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키리너가 1906년도에 다리파 강령을 만들었어요. 당시의 미술 사조, 화파, 뭐 이즘 미즘 하는 것들 보면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뭔가 주장하는 게 있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린 이렇게 살 거야. 너네도 이렇게 따라와. 이런 그 마치 좀 선동하는 듯한 이런 과격한 화파가 많거든요. 그래서 키리너가 속한 다리파도 마찬가지였죠. 프리츠, 그리고 에리 헤켈, 그 다음에 카를 슈미트 같은 화가가 있는데, 화가들이 원래 전공이 미술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법대 출신 많아요. 이들은 좀 관련돼서 건축 전공자였고요. 이 표현주의 화가들 중에 보면은 실제로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건축학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전공, 미술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림도 보면은 완전한 어떤 미술 법칙에 따라서 뭐 아름답게 그리고 이런 그림이 아니죠.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내면에 어떤 담겨져 있는 표현을 강렬하게 그림으로 표출하는 거니까. 자, 98세에 자살을 했던 그 비운의 그 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디즘 생활을 할 때의 작품들인데요. 집단 누드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드 모델들과 같이 작업을 했을 때의 작품이고, 그때부터 막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전에 그 시대가 조금 겹치긴 한데 파리의 야수파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색채로 보면. 그래서 어떤 작품들 보면 이게 야수파인지 표현주의인지 구별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소장된 작품인데 굉장히 야수파와 비슷하죠. 그래서 얼굴이 원래 이런 얼굴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외계인처럼 얼굴을 그 초록색으로 바르는, 말하면 그랬죠. 지금 바른 듯한 그 형태 왜곡, 색채를 특히 더 파격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화가가 목 하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표현주의 해화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주의 작품들 뭐 아까 봤지만 조금 더 감상을 해보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감상을 해볼까요? 프란츠 마르크, 유명한 표현주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인 프란츠 마르크 작품들입니다. 서서히 보여주죠. 블루의 호스, 청마죠, 청마. 우리 번역한 단어죠. 도그입니다. 그죠? 근데 lying에 대해서 눈 속에 누워 있는 이렇게 이거는 폭스죠. 여우입니다. 여우. 자, 그 다음에 원숭이들 같죠? 몽키스, 프리제, 1911년 작품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뭐 같습니까? 이런 뭐 같아요? 하우스 레드, 그린 옐로, 붉은 암소, 그린 제목 볼까요? 사슴이네요. Deer in the Street Garden. 자, 시간 관계상 더는 못 보겠습니다. 더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이제 유튜브 주소 있죠? 네, 이거 들어가서 그림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텍스트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주의 이제 영화가 무슨 영화에서 시작되는데, 물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현대 영화를 주로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테크닉이 발전된 이런 현 상황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뭐 요즘 뭐 CG 기술도 발달하고 해서 뭐 표현할 수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영화상으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상상력으로만 가능했던 이런 게 이제 화면상으로 다 우리가 재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영화 관객들이 별로 충격도 안 받고 큰 쇼킹 없이 뭐 이런 시청각적으로 이제 다양한 장면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여기 말한 것처럼 제7의 예술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영화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죠. 19세기 말에 현실 재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욕구가, 아까 카메라 얘기 나왔죠? 카메라 발명으로 이어졌고, 또 이게 화면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카메라는 정지된 화면이니까, 그죠? 사진은. 그래서 이렇게 해화처럼 정지된 현실 묘사가 아니고, 혹은 연극처럼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복제를 통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장르,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기술공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발트 베냐민이 1930년대에 이런 영화의 고유한 특징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런 기술에 의한 예술 작품의 대량 복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다. 그래서 복제를 통해 예술 작품만이 지닌 고유의 아우라가 상실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아우라란 말은 알죠? 우리 후광, 그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감각기관에 호소하는 이 영화 저편에, 그러니까 우리 영화 초기 산업의 어떤 중요했던 이 무성영화, 그 당시에는 이제 소리는 나오지 않고 화면만, 그래도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을 본다는 것도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 당시 초기에는. 그래서 무성영화가 사실은 중요한데, 영화 산업 초기에는 청각과 시각을 최대한 자극하는 이 현재 영화들과 비교할 때, 그러면 영화의 플롯, 그 시나리오, 이게 그 서술상의 사건들이 어떻게 표현됐을까, 이런 의문을 생길 수 있는데, 중간에 자막이 글자로 들어갑니다. 우리 부제목에 영상 언어라는 게 있었죠. 중간에 자막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배우들의 표정과 그 영화의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이 무성영화는 이제 전달하고 싶은 영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지금 현대 영화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그런 적은 요소로 영화의 서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성영화에서의 이 영상 언어는 서사를 이끌어갈 때 사실 중요한 역할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글에서는 영상 언어에 대해서도 나중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영상 언어가 하는 역할은 그 장면을 연결시키고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화면 배경이나 카메라, 빛, 소도구, 분장, 세트, 뭐 이런 영화의 서사 구조를 성립시키는 모든 요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는 표현주의 영화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개념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무성영화와 또 독일 영화사의 어떤 황금기를 이루었던 이 독일 표현주의 영화를 예술사조인 표현주의의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제 고찰할 겁니다. 특히 시대상으로, 그리고 주제가 다른 세 영화를 대상으로 할 건데, 나중에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초기 무성영화에. 그 작품 말고 또 두 작품이 있는데, 그 두 작품은 별로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유명한 그 작품 중에 자료도 있고, 조금 더 유명한 작품이 이제 표현주의 영화 중에 이제 최초의 흡혈귀 영화인 노스페라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하고 칼리가리 박사의 밀치라고 두 작품을 제가 소개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독일 표현주의라는 이 예술사조는 한마디로 사실은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그런 표현이 좀 나왔지만 여러 개념이 혼합된 그런 예술사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 세기 말에 예술 분야를 지배했던 인상주의와 독일어로 이제 임프레시오니스무스라죠. 또 자연주의, 나투랄리스무스. 이 인상주의와 자연주의에 반발해서 1905년부터 1920년 사이에 회화나 건축이나 문학이나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주도한 흐름으로 우리가 표현주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사조는 우리 인간의 내면, 그 내면의 외침을 표출하려는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존의 모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이 표현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됐지만 독일의 뮌헨과 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청기사파와 다리파라고 지칭되는 화가들의 그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텍스트를 보면은
여기 나오죠? 예. 청기사파, der blaue Reiter, 청색 기사의 말이죠. 다리파, die Brücke 이렇게 지칭되죠. 그래서 예술의 각 분야에서 이 표현주의 양식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표현주의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지만 키르히너나 칸딘스키, 코코슈카, 오토딕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일관된 특징을 우리가 이끌어내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진 예술 장르가 아니라 아까도 동영상에서도 언급됐지만 기존의 어떤 흐름에 반대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예술이다. 아방가르드적인 예술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표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또 경직된 사회에 대한 어떤 항의 이런 것을 분출하는 것이 표현주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적인 분야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난 운동인데 정신과 의식의 변화를 대변하는 혁명적인 어떤 아까 말했다시피 아방가르드 운동의 정점을 이루었던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주의가.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의 영향,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세기 말의 어떤 불안한 분위기,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겠죠.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어떤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어떤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도 그 전쟁의 어떤 그 기운, 전운이 감도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황폐해져 있고 이런 것이 표현주의 화가들에 의해서 이제 포착되어서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즐겨 다룬 주제들은 대부분 세기말과 대도시의 암울한 모습들이 즐겨 다룬 주제였습니다. 또 기존 화풍과는 달리 강렬한 색채, 아까 우리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여러분 느꼈겠지만 색채가 전부 강렬했죠. 그리고 붓자국도 좀 거칩니다. 섬세하지 않고, 그죠? 검은색의 윤곽선을 통해서 대비를 이제 강조한다든지 좀 구성도 약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킨다든지,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독일 표현주의 회화는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 속에서 주관주의가 개인의 주관주의가 극단화된 시대적 산물이 표현주의 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그림들을 우리가 쭉 제가 감상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는데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 양식이 영화에 도입된 것은 이러한 양식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 1920년대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었죠. 그러니까 표현주의가 차용된 영화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또 이 영화들이 영화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흥행에서도 국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필연적 요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1912년 이후에 프랑스의 필름 다르, 프랑스 영화사 다르 영향을 받아서 독일 영화도 이제 문학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작가들이 나섭니다. 이러한 작가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여러분 하우프트만 알죠? 해 뜨기 전, 직조공 이런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하우프트만. 그죠? 그 다음에 아르투 슈니칠러 이런 작가, 또 후고 폰 호프만슈타, 그죠? 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에 대해 가지고 야콥 바스만 이런 문학 작가들이 영화의 대본 작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표현주의 영화를 좀 하층민들이 보는 싸구려 오락 영화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영화를 문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좀 올린 거죠. 그래서 시민계급을 관객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아까 언급된 그런 작가들이나 그 다음에 영화 감독과 카메라맨 또
표현주의 화가들이 공동으로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서 예술영화 제작의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영화 제작이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 이 이제 영화가 가진 그 선동 도구, 이제 선동, 여기서 선전을 말합니다. 프로파간다, 그죠? 선동 도구로서의 기능을 인식한 그 독일 정부가 1916년부터 개인 소유의 영화사들을 국유화시킵니다. 그래서 영화 자본을 집중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하는데, 각 주육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 6을 보세요. 영화사가 1913년에는 28개밖에 안 되는데 1919년에 245개로 늘어났습니다. 1919년이면 이제 히틀러가 집권했던, 독일 나치가 집권했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국유화, 영화사를 국유화함으로 해서 생겨난 이제 도일리히라는 영화사, 독일 정부 소유 영화사죠. 정책적으로 기록 영화라든지 선전, 선동 영화, 프로파간다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화계에서 자본 구조가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도 바이마르 공화국 때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917년에 우파가 설립되면서, 독일의 이제 그 영화사 이름이죠. 우파가 설립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독일이 전쟁에 패전을 하면서 영화 산업을 지탱했던 이 프로파간다, 선전하기 위한 이 프로파간다로서의 필요성이 이제는 좀 많이 약화되었죠. 패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만의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을 찾는 계기가 오히려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산업은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예술 영화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때 오히려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패전했기 때문에 독일이 이 전쟁에서 진 이 패전 경험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더 이상 목표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조 중에 낭만주의라든지 이런 사조는 전부 여러분 전쟁 때 발현된 황금기를 누렸어요. 낭만주의 하면 우리 이제 로맨티시즘과 로맨틱화대가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전쟁 때문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낭만주의가 발현됩니다. 왜? 현실을 벗어나서 자기가 살지 않은 먼 곳을 동경한다든지, 아니면 서양은 저 아시아나 동양을 동경한다든지, 또 이 현실을 너무 지금 힘든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꿈의 세계를 동경한다든지, 비현실이죠.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음을 동경한다든지, 이런 게 낭만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그 패전 때문에 비현실적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소재들이 표현주의 양식과 결합하면서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라는 그런 독특한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나 또 다른 이 표현주의 영화를 보면 조금 분위기가 어둡고 암울하고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 영화의 범주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댔죠. 그래서 카스텐이 1920년부터 2차 대전 이전까지 영화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표현주의 경향의 영화들, 혹은 자연주의나 사실주의 요소를 지닌 영화들, 혹은 신낭만주의 혹은 인상주의적인 양식 요소를 지닌 영화들,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919년부터 24년까지의 영화들 중에서 표현주의적인 요소를 지닌 영화를 범주에 넣고 세계의 영화를 한번 관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관찰 대상에 놓는 영화가 갈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1시간 몇 분입니까? 하여튼 그 영화 자료가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약간만 축약해서 그래도 한 1시간 걸립니다. 영화 줄거리만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칼갈이 박사의 밀집 그 화면을 잠깐 보면은 자 이제 칼갈이 박사의 밀집 영화 중에 한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노스페라투라는 그 흡혈귀 영화입니다.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에 있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무대 세트 배경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은 1920년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그 마모 하우스에서 상영이 되었는데 21년에 미국에서 상영되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영화입니다. 최초 예술 영화로 평가되는데 오늘날까지도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으로 거론이 됩니다. 이 영화 대본은 한스 야노비츠와 카를 마이어라는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썼는데 이 야노비츠가 홀스텐발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관해서 듣고 느낀 감정과 그 다음에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던 마이어의 경험, 이 두 사람의 경험이 적절하게 혼합되어서 이 대본이 독특한 색채의 대본이 만들어집니다. 자,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면 주인공 프랜시스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겪은 이상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액자 형식입니다. 서사 구조가 액자 형식 여러분 알죠? 안 이야기, 바깥 이야기 두 개의 그 줄거리 가닥을 가지죠. 그래서 이야기의 내용과 그 틀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이리스 효과라고 우리가 텍스트에 보면은 이게 아이리스 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아이리스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밑에 각줄 보세요. 특정 세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상을 밝게 비추고 주위 배경을 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는 검으니까 우리가 대상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리스 효과로 이 화자, 말하는 사람, 즉 여기 프랜시스죠. 화자의 표정이 간간히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아이리스 효과는 등장인물의 표정을 부각시킨다든지 화면이 전환될 때도 적절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정지되어 있고 영화는 아이리스 효과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 구조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이제 이야기의 화자인 프랜시스는 친구인 알렌과 또 제인과 함께 대목시장을 방문하는데 여기서 칼리가리 박사가 목류병 환자인 세자레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자레는 아침이 되기 전에 알렌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프랜시스가 칼리가리 박사의 정체를 뒤쫓게 되고 이 칼리가리 박사의 사주를 받은 세자레는 제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이 제인을 유괴하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쫓긴 그 세자레가 지쳐서 쓰러지고 사건의 실마리를 잃은 프랜시스는 이 칼리가리 박사를 뒤쫓다가 이 박사가 정신병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사의 일기를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이 목류병 환자의 영혼을 조종하는 것임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칼리가리를 정신병동에 넣게 되는데 프랜시스에 의해 이렇게 이제 영화의 그 줄거리 내용이 이제 보고되는 형식으로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른 서술 구조가 이제 좀 전환점을 이룹니다. 보면은 관객이 지금까지 좀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 칼리가리 박사에 대해서 보고하던 프랜시스하고 또 프랜시스가 사랑하던 제인, 그 다음에 칼리가리 박사의 하수인이었던 세자레가 정신병 환자로서 그 정신병원에 거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칼리가리 박사가 병원장으로 등장합니다. 영화 뒤편에 가면.
그리고 이 프랜시스가 이 병원장 칼리가리 박사를 향해서 달려들고, 그러니까 병원 간호사들이 몰려와서 이 프랜시스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칼리가리 박사의 음침한 표정이 이 아이리스 효과로 처리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칼리가리 박사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아까 이런 마지막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뭐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내용이 환상인지, 누가 정상이고 누가 정신병자인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이런 명확한 결론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혼란을 이제 관객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지적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견해는 이 영화를 심리적인 스릴러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칼리가리 박사가 최면수를 통해서 세자르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살인자로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크라카우어라는 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칼리가리 박사에게서 나치의 전형을 발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리가리 박사가 마치 히틀러처럼 어떤 나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죄 없이 폭력에 내몰리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프랜시스, 그리고 칼리가리 박사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자레, 이런 등장인물들은 이 전체주의적인 폭력, 독재의 어떤 피해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제시하는 다른 측면은 현실에 대한 혼란입니다. 무엇이 현실인가, 누구의 현실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지배하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좀 환각적이고 혼란스럽고 불안감이 어떤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그 당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패전의 어떤 후유증,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투영하는 이 표현주의 분위기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내용상으로 볼 때 그 낭만주의 소재인 목류병 환자를 모티브로 사용해서 환상적인 그 서사 구조를 만들어냈던 그 작가 호프만 알죠? 에테아 호프만.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드가 알렌 포, 유명한 좀 공포 스릴러물의 작가, 미국 작가죠. 에드가 알렌 포라든지 또 프란츠 카프카라든지 이런 작가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프라하 태생입니다. 야노비츠가. 그래서 카프카를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1912년에 프라하에서 출판된 헤르드 블레터의 글을 싣기도 했답니다.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환상적인 그 내용이 영상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무대 건축의 힘입니다. 무대 세트입니다. 이 영화사의 책임 건축가였던 헤르만 바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름이 이 영화와 관련해서 한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예술에 대해서 어떤 견해도 가질 수 있으나 이 영화에서는 결정적인 정당성을 갖는다. 정신병자의 탄생은 이 왜곡된 기묘하고 환상적인 그림 속에서 그 잠재력이 최고로 발휘되고 표현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사진이지만 그림을 보세요. 무대 세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표현주의 세계가 어느 정신병자가 보는 그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와 좀 일맥상통하고, 또 형식을 통해서 표현주의적인 내용이 극대화되는데, 그 당시에 대중들이 그 표현주의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화풍에 만약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그 영화를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또 표현주의 연극의 무대 배경,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관객들이 익숙해져 왔었기 때문에
뒤늦게 나타난 이 편지 영화 세트에 대해서 좀 덜 생소했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은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촬영이 되었는데 이 실내 촬영은 장면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죠. 외부 촬영에 비해서 예상할 수 없는 자연적인 모든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묘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트의 비중이 굉장히 컸고 특히 회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 공간적인 효과가 대체되고 이 무대 세트의 공간이 비현실적인 세계와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후 독일 영화사에서 독일 영화의 발전에서 이 건축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 이제 흑백 그림이지만 이런데 지금 이 갈리가리 박사의 밀실의 그 배경 건축을 보면 배경 그림이나 공간들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좀 상징성이 있고 또 영화의 서사 구조가 이런 배경들과 다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영화 작품은 살아있는 그래픽이 되어야 한다. 영화 작품은 살아있는 그래픽이 되어야 한다. 레리히라는 사람이 비평가가 한 말인데 이 발음의 작품에 대한 구상이 그대로 이 말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음은 다른 공동 작업자들과 함께 이 영화를 위해서 33개의 배경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만들기 위해 틀에다가 나무판을 끼우고 그 위에 골판지를 또 덧대고 그래가지고 공간성과 윤곽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발음의 스케치가 무대 배경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의 공간적인 특징이 이 무대 배경의 추상화 같은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명암의 대조라든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이 배경으로 나오는 마을이나 계단이나 골목 건물이나 창문, 가로등, 서재, 또 뭐 그 세자리가 누워있던 관에서 이제 세자리가 깨어나거든요. 뭐 이런 거 전부 보면은 실제 모습처럼 그려진 것이 없습니다. 좀 보면 다 기우뚱하고 좀 추상화되어 있고 좀 그 선들도 지그재그 모양으로 위로는 뾰족하게 추상화된 고딕 양식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집이나 벽 또 자연들의 형체 자체는 그대로 간직되어 있죠. 좀 추상화된 어떤 지붕이나 굴뚝 또 지그재그로 된 선 이런 선을 따라서 세자리가 의식을 잃은 죄인을 안고 걸어가는 모습 이런 게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그 영화가 상징하는 어떤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갈리가리 박사의 밀실 줄거리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 준비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